법원으로 들어가면 일반 형사사건 프레임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입증 책임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법원이란 데는 형사사건은 억울한 유죄를 막는 거를 훨씬 더 중시하다 보니까 학폭이랑 전혀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원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이런 법적 절차를 굉장히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폭의 심의를 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이나 이런 법적 절차와 준하게, 왜냐하면 학폭 절차도 결국에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법적 절차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최근에는 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도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행정심판에 보면 가해 학생만 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가 너무 낮다, 더 올려달라라는 취지로 굉장히 많이 이 행정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나중에 이제 법적 절차로 갈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다 해서 법적 절차로 가면 학폭 단계보다 사실은 그 주변 진술, 뭐 교신 기록 이런 증거 확보가 굉장히 더 다양해지고 쉬워지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더 많은 게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더 법에 호소하는 일이 늘겠군요.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경찰 분들에게 여쭤보면 가장 힘든 부서가 여성청소년계입니다. 물론 성범죄 사안도 있지만 이 청소년 사건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최근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학교에서의 발생한 여러 가지 학교폭력의 문제가 형사사건화되고 있고, 그 이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목격자 진술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나 좀 걱정돼서 진술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또 가해 학생이 나 진술 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수사기관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을 압수를 할 수도 있고 목격자에게 전화나 내지는 목격자에게 불러서 목격자 진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학폭위에서도 그 수사기관의 결과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수사기관까지 가는 것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학교에서의 어떤 기관의 상호 관계를 좀 정립을 해서 이 관계에서 서로 사건이 발생하면 좀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까 뉴스 영상에 보면은 학교 폭력 문제에 변호사까지 사서가 이게 안 좋은 변호사를 모셔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변호사들께서 나서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환경적이고 상황적으로 일단 과거와 달리 자녀분이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거의 이제 대부분인 경우다 보니까 자녀 문제에 상당히 과거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사건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어떤 객관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상대방한테 먼저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의 말을 믿고 자녀 말을 듣고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억울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도 그렇다 마찬가지지만 대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특목고, 과고, 외고 다니는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서는 이제 원고 피고가 있으면 서로 준비된 서면을 다 보여주잖아요. 저쪽에서 이렇게 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학폭에서는 공개를 안 하죠? 증거 오염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은 정확히 법제화되어 있거나 뭐 공개하라 말아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처럼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상 처리되는 절차를 보면 어떤 이 증거를 마련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그 반 학생들을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를 만들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걸로 신고됐고 어떤 걸로 지금 우리 학생이 심의를 받을 거라는 내용은 알려주지만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냈다, 목격자가 누구다 이런 걸 알려주면
그 부모님이 목격자를 찾아가지고 너 왜 이런 진술했어? 이렇게 할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폭위 심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모든 증거를 확인해서 알 수 있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문제에서 왜 이렇게 공개됐을 때 개인에 대한 불이익, 수치심 혹은 더하여 2차 가해 문제 이런 게 여기도 비슷한데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미리 좀 알고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좀 부모가 먼저 가해 부모가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가설 검증 바이어스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믿고자 하는 가설만 그 데이터만 수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이 중요한 이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는 거냐면 금쪽 같은데 자식이 하는 말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는 엄마한테 가서 힘을 써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함구하고 상대가 잘못한 것에도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한된 정보 아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이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건 취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거 정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도 변호사 모시고 소송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학교폭력 대책 심의 자체가 사실 우리 법에서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절차처럼 오래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게 마련된 게 2004년 그리고 이제 처음 법이 시행된 게 한 20년 가까이 되었고 지금 이 제도가 제대로 교육청에서 시작된 것은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문제점이랄까 아니면 제도적 보완점들이 앞으로 좀 시정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